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5% 오르면서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달보다 더 오르는 등 여전히 인플레 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음 달 연준의 금리 결정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방금 전 이경희 특파원의 리포트로 확인하셨습니다만 CPI,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는데 전년 네. 대비 그래도 5%, 그러니까 오르지 않은 게 아니고 올랐는데 네, 상승폭이 최소화됐고 그렇습니다. 5%대로 내려왔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그 의미부터 짚어보죠. 네, 일단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네네. 여전히 5%나 굉장히 빠르게 물가가 오르고 있다. 그렇죠. 전년 동월에 비하면 어. 5%나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떨어진 보시는 건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이제 물가 상승률이 지난 22년 6월 달이죠. 9.1%를 기록했었고요. 네. 이게 41년 만에 최고치죠. 진짜 높았죠. 그걸 기록한 이후에 상당한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 이걸 네.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지금 표로 나오고 있네요. 5.0% 예. 이렇게 떨어진 모습이다. 디스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네. 특히 이 5.0%라는 이 숫자는 2년 만에 최저치에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또 바로 직전월과 비교하면 6.0에서 5.0%로 크게 떨어진 맞아요. 거예요. 이런 폭이 것을 진짜 보면 컸어요. 예. 예, 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잡혀나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이전에 보면 0.5, 0.6 정도 폭이었는데 1%가 빠지면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방금 전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건 좀 좋지만 네. 에너지와 식료품 값을 제외한 네. 중요한 부분이죠. 근원 네. 물가. 이거는 상승폭을 키웠다. 사실 이게 우리들의 어떤 체감과도 물가 체감과도 이어진 부분일 텐데 네. 이게 이제 여전히 물가 상승의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네, 될까요? 이렇게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예. 우리의 소비 품목 460여 가지를 조사합니다. 지난 전년 동월 대비 이 460여 가지 품목이 가격이 얼마나 등락했나를 조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460여 가지 품목 중에 일부는 식료품 물가고요. 일부는 에너지 물가죠. 예. 근데 식료품과 에너지는 급등락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요. 오펙 플러스에서 감사 납의하면 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듯이 이런 급등락이 심한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근원 물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원 물가는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물가 상승률이 9.1에서 5.0으로 떨어진 것은 상당 부분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가 하락한 것, 그것이 많은 부분 기여한 것이다. 그래서 이 기여를 빼고 나머지 근원 물가 상승률의 그 기여도를 본다면 변한 게 거의 없고 오히려 기조적으로 근원 물가가 오르고 있다. 심지어 이번에 5.6%를 기록했는데 직전월이 5.5%였습니다. 오히려 근원 물가는 안 잡히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 기조적으로 물가가 안 잡히고 있구나. 여전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물가 추세가 연준의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희가 방금 전에 리포트에서 그 내용도 다뤘었는데 지난달 FOMC 회의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연준이 지난달에 이제 0.25% 포인트,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만 일부 위원들은 이제 동결 의견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아울러서 미국 경제가 이제 하반기에는 완만한 좀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담겨 있었기 때문에 네. 다음 달 연준의 결정,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의 어떤 이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결정이 될까 네. 전문가로서 좀 진단을 해주시죠. 예, 저도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FMC 확인하셨고요. 회의록을 실시간으로 다운받아가지고 네, 일일이 다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실시간으로 이제 공유도 해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이 회의록상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냐면 마일드한 리세션이다. 마일드한 리세션. 하드 랜딩이 아니라 네. 소프트 랜딩에 가깝다. 근데 어쨌든 마일드한 리세션이든 마일드하지 않은 그냥 하드한 리세션이든 리세션인 건 맞습니다. 방점은 리세션이죠. 예, 그렇죠. L자로 꺾여 들어가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IMF도 엊그저께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을 1.6%로 높여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지난번에는 1.0%에서 1.4%로 또 1.4%에서 이번에 1.6%로 올려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상당히 견조하고 탄탄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경기는 나름 뒷받침되기 때문에 물가라는 것을 잡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해도 된다라는 판단일 수 있겠고요. 굉장히 수용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강한 경기 침체가 아닌 한 혹은 시스템적 리스크가 너무 충격적인 수준이 아닌 한 어쨌든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첫 번째 목표죠. 물가를 확실히 잡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의사결정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음 달 연준 결정은 어떻게 좀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네.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연준은 어쨌든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단행한다. 예. 0.25 정도 예상하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베이비 예. 스텝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쩌면 다음 이제 5월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4일입니다만 그날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올리게 된다면 네, 올린다 하더라도 아. 그렇게 판단하고 동결 가능성은 안 보세요? 페드워치가 하니까 물론 네. 동결보다는 0.25가 더 크긴 하던데 네.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물론 그 FMC 회의가 있기 전까지 PCE 발표도 있고요. 나머지 여러 변수가 있죠. 고용 지표나 맞아요. 이런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를 봐가면서 판단하겠지만 현재 CPI 결과와 이런 회의록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SVB 같이 그런 어떤 핵폭탄 같은 이슈가 발생하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네. 일단은 박사님 말씀도 그렇고 0.25 정도 그게 마지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을 좀 저희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의를 좀 바꿔서 저희가 항상 이제 그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늘 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왜 국민들이 힘들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비토의 목소리, 좀 질타의 목소리를 냈던 적이 있는데 네. 한전과 가스공사 자구책을 포함한 경영혁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두 공사의 이 자구책을 놓고 벌써 실효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네.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에너지 공기업이죠.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지금 적자가 쌓이고 있고 예. 또 미수금도 쌓이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걸 해소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해소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가격을 올리는 것. 두 번째는 비상경영 체계를 마련해서 말 그대로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것. 예.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이 공사의 인건비를 줄이거나 또 자산을 추가적으로 매각해서 경영을 좀 정상화하거나 또 출자를 조정하거나 예. 또 비용 감축을 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적자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슈는 뭐냐면 예. 왜 방만 경영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가격 인상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느냐. 적자 문제, 미수금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냥 가격만 올린다고 해서 이게 온전히 해결될 만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올리는 것은 오로지 그냥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또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물가 잡는 일을 더 좀 연장시키는, 지연시키는 일로 초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비상경영 체계를 마련해서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경영 혁신을 이루어서 그걸 선제적으로 단행하고 그리고 나서 가격 인상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좀 모으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지난달 말에 당정이 한 차례 유보했잖아요. 그렇죠. 2분기 전기 가스요금 결정도. 근데 네. 이제 곧 이루어질 전망인데 네.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리기 위한 어떤 명분이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구책도 마련한다고 했으니 네. 이제 올려도 되겠다. 네. 어떤 그런 입장이 나오게 되겠죠?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렇죠. 아무 자구책 없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 네. 이런 것 없이 가격만 인상한다면 굉장한 비판이 쏟아질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노력도 선행되고 그러고 나서 가격도 인상하면서 이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들의 나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가 원국요금 이제 인상되게 된다면 저희가 꾸준히 뭐 진단을 해온 대로 네.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대로 정부의 예상대로 2분기 물가가 상승률이 3% 수준을 좀
내려올 수 있게 될 것인지 네. 뭐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네요. 일단 첫 번째, 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가격이 비싸다고 안 쓸 수가 없는 품목이긴 무조건 합니다. 써야 되는 거니까요. 물론 그렇죠? 뭐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음. 또 기후 변화 대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이제 아껴 쓰는 노력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가격을 올림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 서민들에게 또 자영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뜩이나 물가가 높은 이런 국면에서 물가를 또 자극하는 요인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정점 찍고 안정화되는 지금의 경로, 이런 경로를 조금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잡힐 수 있느냐, 그 부분. 질문에 대해서는 네. 네, 그렇다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예.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이 네. 항상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 CPI 물가 상승률도 에너지 물가가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요. 에너지 가격은 오히려 마이너스 기여를 했어요. 오히려 에너지 가격은 전년, 왜냐하면 지금 3월 달 국제 유가가 싼 게 아닙니다. 예. 그러나 2022년 3월과 비교하면 쌉니다. 그때보단 싼 그렇죠. 거죠. 2022년 2분기 가격을 생각해 보세요. 100달러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렇죠. 80달러, 90달러 가더라도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물가라는 거죠. 에너지 가격만큼은. 그런 것처럼 어쨌든 2022년에 정말 우리나라도 6.3%라는 7월 달 고점을 찍고 이렇게 높은 물가를 기록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하면 산수적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은 3%대로 부합하게 안정화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정화되는 속도가 빠를 것이냐 좀 지연될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짓는 하나의 영향 요인이 또 이런 에너지 공기업들의 이 가격 인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제 물가 안정에 대한 그 변수를 얘기할 때 네. 대내적, 대외적을 좀 따져봐야 될 텐데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추경호 부총리도 경기 진작보다는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 했기 때문에 네. 올리긴 올리되 그 폭이 얼마일까지 그 폭이 중요한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뭐 너무 충격하지 않게 많이 올리진 않지 않겠냐는 예상도 있습니다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너무 큰 충격을 초반부터 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해가기 쉽게 네네. 말씀드린다면 앞에 골대가 있는데 골을 넣습니다. 물가를 잡는 골대인 거예요. 근데 골키퍼가 없으면 골을 넣기가 더 쉽죠. 쉽죠. 근데 골키퍼가 있어도 사실은 골을 넣을 수는 있어요. 가능성이 크죠. 결과적으로 골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런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골키퍼가 등장하는 개념이 된다. 골키퍼가 한 명이 될 것이냐, 그죠. 두 명이 될 것이냐. 뭐 10분 만에 골 넣을 수 있는 것을 20분 만에 30분 만에 골 넣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물가 잡는 일을 좀 너무나 크게 방해하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가격 인상폭을 크게 가져가진 않을 것이고 23년 현재는 또 하반기에는 완만한 속도로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기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오펙 플러스도 감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도 어떻게 작용될지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죠. 일부러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좀 맺어놓고 또 실거래가를 높인 다음에 나중에 취소해버리는 네. 이제 집값 띄우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에 착수를 합니다. 네. 실제로 집값이 이제 뛴 줄 알고 네. 비싼 값에 집을 사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판단인 건데 네. 실제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 봐요.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재작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를 조사했는데 예. 4,600건이나 많네요. 발견이 됐고요. 이 4,600건 중에 서울 수도권이 거의 50% 가깝습니다. 48%가 집중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 사례를 여러분께 좀 쉽게 설명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뭐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중개사무소의 보조원이 실거래 가격 5천만 원짜리 매물을 사서 예. 7,950만 원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7,950만 원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7,950만 원으로 다른 판매 대상을 발견해서 예. 판매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5천만 원에 거래된 그 거래 자체는 해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가격을 일부러 높게 잡고 자 7,950만 원 올랐어. 최근 오르는 그런 매물이야. 그러니까 이거 7,950만 원에 사면 괜찮아라고 납득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조작이 담긴
그런 거래를 단행한 것이죠. 그랬군요. 정말 반시장적 행위고요. 서민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떠안게 만드는 그런 어떤 불공정 거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가 경기도 네. 또 물론 이쪽에 부동산이 많기 또 좋은 집값이 높은 집들이 많기 때문에 당할 네. 수밖에 없겠지만 경기 서울 쪽에 거의 집중이 다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지금 통계로 확인하시는 것처럼 지표로 나오고 있죠. 전반적으로 경기 서울권의 가장 압도적인 이제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그 거래가 발생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뭐 원래 이제 수도권 거래가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의심 거래도 반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유독 이제 경기 수도권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좀 뚜렷했기 때문에 이런 좀 불공정 거래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도 좀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조사에 들어간다는 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말을 보면 시장 교란 행위라는 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다. 라면서 허위 신고 방지를 위해서 처벌 규제를 강화한다고 했고 네.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신고된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실제 네. 등기까지 됐는지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밝혔는데 네네. 효과에 대한 부분 또 그 자세한 내용도 좀 짚어보죠. 예. 예, 맞습니다. 일단 오는 6월까지 조사를 계속하고요. 그리고 7월에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4,600여 건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작전 세력의 어떤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또 이런 것을 분별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겠다. 그 처벌은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처벌 수위가. 3천만 원 이하의 어떤 벌금을 매기는 방법이 있겠고요. 예. 또 이런 지역에 이런 교란 행위를 저지른 그런 자 혹은 중개인, 중개 보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혹은 그 사업을 정지시켜 버리는 그런 일까지 단행하겠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신고가 거래에 그냥 가격만 등재시키고 등기 여부는 공개가 안 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집값 띄우기라는 이제 조작 행위가 일어날 여지가 있었는데 등기 여부도 공개할 수 있도록 이런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네. 이런 것들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 높아진 가격에 집을 샀다가 사자마자 집값이 떨어지면 얼마나 이 서민들이 부담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하루빨리 단행되기를 좀 네.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서로를 더 힘들게 하는 이런 행위는 없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기 김광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